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11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강의에 이제 1교시 강의 때 판서했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고 칠판을 이렇게 지워 보았고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상 이제 저희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순 없고, 제가 조금은 그런 전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섞어서 추가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교시 마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쪽 4절의 내용이죠. 디아스포라 주체와 정체성의 공간, 이 부분을 또 한번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1, 2교육 전공으로 다문화 교육 전공에서 강의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주체 강사 정결이 또 2교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볼까? 강수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토론 자료와 연결시키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게 좋을까? 26쪽에서 제 눈에 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26쪽 디아스포라 주체와 관련해서 직접 인용되어 있는 직접 인용문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디아스포라 주체는 분열적인 자아를 가지며 이것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 고통은 단지 심리적인 차원, 주관적인 정서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개입하고 있다. 중요한 단어는 구조가 되겠죠. 이른바 국민국가에 의해 질서화한 일상생활의 관행들이 있으며 이것은 디아스포라 주체들에게는 삶의 질곡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많은 구조적인 모순들, 그 모순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폭력,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관련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틀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폭력과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죠? 세 글자로는 비폭력, 두 글자로는 평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평화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유한 학문 분야로 성립되는 것이 가능하다. 평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뒷부분을 대꾸되게 좀 판서를 이후에 할 내용이 있어서 조금 좁겠지만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갈퉁, 평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의 개념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선행되는 개념이 폭력의 개념 구분입니다. 폭력의 개념 구분. 직접적 폭력. 선생님들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이론적인 수업뿐만이 아니라 생활 지도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매번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유형들 마르고 닳도록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직접적 폭력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먹으로 때려 주었다. 신체 폭력이죠. 욕설을 한다거나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다. 직접 하는 언어 폭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 친구들이 한 명을 따돌렸다. 직접적으로 정서적인 위해를 가하는 정서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직접적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 상황들, 당연히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노동하시는 과정에서 정당한 보수를 못 받으시기도 하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학대받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 폭력까지 당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사회 구조나 관행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폭력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간접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적 폭력. 뭐 이 정도까지 나가진 않겠지만 학생인권 조례, 제가 생활지도부 소속으로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매월 4월 정도 되면 이제 학생인권 조례 홍보하는 가정통신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내보내라고 모범되는 양식을 이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그걸 단위 학교 실정에 잘 맞게 좀 각색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제 뿌려드려야 되는데, 또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조금은 귀차니즘 이런 게 발동해서 학교 이름만 땡땡 중학교, 뭐 땡땡 초등학교 이렇게 바꾸셔서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큰 곤란함을 겪었던 게,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은 명시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핸드폰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이걸 보고 저희 학교 학생 한 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넣은 겁니다. 저희 학교는 조금 엄격한 편이었어요. 소지 자체를 금지시켰거든요.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로 좀 손꼽혔었어요. 이게 핸드폰 소지를 금지시킨 이후부터 SNS를 통한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교실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으로 뛰어나와서 친구들과 같이 놉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학교는 계속 휴대폰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통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내서 이제 사달이 났던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막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요. 학교에서 학칙으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다. 근데 쓰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진 교칙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간접적 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학생인권 조례가 잘 만들어진 것인지 잘못 만들어진 것인지 이 논의를 떠나서 학생인권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려고 하면 학생이 핸드폰 사용할 수 있을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소지 자체를 막는다, 간접적 폭력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시각의 눈을 넓힌다고 하면 사회 속에서 이런 구조적이고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다문화 구성원 포함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간접적 폭력, 구조적으로 잘못 자행되고 있는 간접적 폭력까지 우리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폭력 개념을 구분하고 나면 이제 평화 개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 이 정도만 달성되었어도 현실적으로 평화로운 것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긴 어려울 수 있겠죠. 주먹으로 때리고 말로 욕설하고 이런 거 없다고 해도 잘못된 사회 관행이나 구조 때문에 고통받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회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을 포함해서 간접적 폭력까지 완전히 사라진 참된 평화의 상태인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적극적인 평화가 실현될 때 우리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분열적인 자아라든지 삶의 고통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절, 다문화 사회와 삶의 태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31쪽 두 번째 단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1교시 때 이야기했던 조슈아 그린의 신경과학 내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고유성을 알고 난 뒤 나 혹은 우리와 다른 부류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가 삶의 문제로 다가선다. 경계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차이를 애써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도 진실하지 못한 처사일 것이다. 당연히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두 문장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 저자께서 잘 알고 계셨나봐요. 사실 이러한 관용의 정신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다.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경과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사회에 일어나는 도덕 문제들,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 상식에 호소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글로벌화, 여기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들은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들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전통사회 공유지의 비극,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 속에 진화의 결과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리는 자동 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애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를 텐데요.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 있어서요. 저 때만 해도 대학교 들어갈 때 받고 싶은 선물 하면 1순위가 노트북이었고 2순위로 디지털 카메라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두뇌를 디지털 카메라에 비유하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자동 설정 기능이죠. 사진 작가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 때서나 찰칵 눌려도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과 같은 기능이 우리 두뇌 속에 세팅되어 있는데 직관이 바로 그겁니다.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판단 능력. 안타깝게도 상식 도덕의 비극은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 비교적 새롭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직관만 가지고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될 고유한 능력.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슈아 그린의 방식대로 말하자면 수동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수동 모드. 디지털 카메라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디지털 카메라는 자동 설정으로 그 상황에 알맞은 거 오토매틱으로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나는 예술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 수동 모드로 조작을 바꾸면 그 상황에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라든지 카메라 초점, 피사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가 이런 거 손수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조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이성, 수동 모드 기능을 발휘해서 오랜 시간 숙고해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화 속에서 새롭게 일어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는 직관만 가지고는 해결책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인지적, 기적, 부재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두뇌 속에는 현대사회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직관적으로 쉽게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하는 건 잘못된 인지적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 두뇌 속에는 그런 거 부재하니까 이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숙고해서 협력하면서 관용 발휘하면서 해결책을 천천히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론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강수영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신 토론 내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라고 해서 글로벌화된 한국 사회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1번 내용은 제가 강의해 드렸던 내용 이걸 조금 기본에 깔고 작성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터전을 쉽게 옮기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주 중에서 국가 간의 이주는 더 어려운 일이고 전체적으로 아직은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국내 총인구 5,182만 명의 4.1%를 차지한다. 코로나 상황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줄었으나 OECD가 제시한 총 인구 대비 5%의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 기준에 근접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인권 문제 1번 인간의 도구화 말씀하고 계시네요. 인간의 도구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설명해 드렸던 서양 인간 존중 사상 중에서 칸트 확 떠오르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이주는 주로 자본의 흐름에 따른 이주가 많은 편이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주요 이주 대상국이 되었다. 국내에서 얻기 어려운 저임금의 생산 노동 인력을 아시아 각국에서 공급받으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해외 이주자를 받을 때는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우 기본 3년에 연장 시에도 5년 이상 국내 체류가 어렵고 가족 동반 불가의 노동자 본인의 이주만을 허용하는 등의 단기 순환적
임시 이주노동의 조건으로 값싼 노동력을 쓰고 버리려는 도구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죠. 값싼 노동력. 칸트는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정언명령 중에서 첫 번째 정언명령의 형식이 보편주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정언명령의 내용은 인격주의 혹은 인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요. 인간은 인격을 가지는 겁니다. 가격을 가지는 건 상품이죠.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 가격을 가지는 것으로 살펴보는 건 인격을 가진,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격만 가진 상품으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뼈아프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내 인력의 빈틈을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면서 기업들과 사업들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나 이주자들의 본질과 그들 내부는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활용에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은 단기의 이주 노동자는 제외하고 결혼 이주자 위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거나 한국 사회나 선주민들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주자들을 기존 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사회 진행에 있어 확대된 규모만 강조하고 그에 걸맞은 글로벌화가 진행되지 않아 이주자에 대한 정체성 탐구 및 인권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을 권력으로 사용하여 동일성의 기준으로 폭력을 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인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져야겠다. 칸트가 이제 정언명령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저도 100%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별과 배제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교시에서 살펴봤었던 갈등, 폭력의 구분이라든지 평화의 구분, 이 내용 틀을 넣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토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사회는 외국인을 출신 국가와 계급에 따라 분리하여 대우한다. 고용 허가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제한된 업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주로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하는 이주자들의 업무 특성상 20, 30대 남성 위주의 형태이며 여성 이주자들은 주로 재생산 업무나 이주 비용이 적게 들고 남성 이주자들이 기피하는 농업 분야에 취업하게 되면서 합법적 이주노동의 통로를 남성 이주자가 독점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그것을 그대로 따르거나 혹은 악용하면서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죠. 간접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아시아 출신 여성들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로 진입하는 이주자들의 모습이 특정 기피 업무 및 모습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이런 시혜적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시혜적 시선은 곧 그들에 대한 편견을 양성하게 되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지 혜택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어 손해가 된다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구명정 윤리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을 생각해보고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선주민 입장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국제 이주로 인한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우리 사회만의 현상일 수 없다. 앞으로 사회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본을 바라보고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 참된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토론문을 잘 지시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주교제 들어오는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조금 느린 호흡으로 첫 번째 장 정도만 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쉬셨다가 3교시에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그 미나리 영상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도 이번 주 강의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교재 내용을 다루고 3교시에는 다문화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